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여러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5월 18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읽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키치클럽입니다. 양재천의 감성휴식터 키치클럽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서비스 디저트를 제공합니다. 이제 슬슬 날이 풀리면서 산책하기가 좋아졌는데요. 양재천 길 따라 핀 벚꽃을 만끽하다가 잠시 쉬고 싶을 때 키치클럽을 방문해보세요. 낮에는 커피와 디저트가, 밤에는 와인과 안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커피나 와인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키치클럽에서 상주 중인 전문가가 입맛에 맞는 커피와 와인을 추천해 줄 겁니다. 네이버에서 키치클럽을 검색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요고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의왕역 인근에 위치한 요고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주말 음료와 함께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도서를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거트 음료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해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용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원공사와 함께 합니다. 오늘 방송 순서는 그녀가 죽었다라는 작품이 스포일러가 되게 좀 크리티컬한 작품인 것 같아서 중간에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방송 제일 끝에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개봉작 소개, OTT 공개작 소개, 그 다음에 영화 뉴스, 그 다음에 박쥐 이야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녀가 죽었다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 때부터 느낀 건데 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병에 걸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방송 말미쯤 가면은 목이 아파서 제 목소리가 다 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좋은 목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 제 방송의 그 컨셉이 나이트 시네마인 만큼 밤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해야겠죠. 그래서 좀 차분한 목소리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이트 시네마가 매년 6월 22일이 생일이죠. 그날이 나이트 시네마 채널의 생일이기도 하고 실제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6월 22일이. 그래서 그때쯤 해가지고 기념 파티, 청취자 기념 파티를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3주년 기념 파티가 진행이 됩니다. 6월 21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던 키즈클럽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 청취자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참여 방법이나 신청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나이트 시네마 제 채널 찾으신 다음에 거기 DM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12명을 모집 중인데 지금 3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3분을 더 모집을 할 테니까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DM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음식이 나오니까 음식 비용도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지금 인당 4만원의 비용이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본 대관료 그리고 기본 음식 세팅이 딱 4만원인 거고 인당 4만원인 거고 당연히 거기서 뭐 와인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맥주도 있고 아니면 안주를 더 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제가 그냥 다 부담을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참가비 4만원 요거만 생각하시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념 파티인데 뭘 하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영화 이야기 하나요? 뭐 하나요? 물어보는데 영화 관련 레크레이션 분위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청취자들끼리 뭐 이렇게 좀 친목을 다진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저 처음인데 너무 낯가려서 이런 자리 힘들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영화 관련 레크레이션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은 위아더 월드가 돼 있습니다 이미. 너도 나도 친구. 오늘 처음 봤지만 다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화 퀴즈 같은 거 하나요? 당연하죠. 영화 퀴즈 같은 거 당연히 합니다. 이거 스포일러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뭐 영화 퀴즈도 포함이 되어 있다. 요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퀴즈 하나요라고 하는데, 초성 퀴즈가 이 영화 퀴즈 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처음에 몸풀기 할 때 좋아요. 이게 되게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라서 몸풀기 할 때 좋아서 초성 퀴즈는 뭐 꼭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 앞순서에.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뒤로 어떤 게 있다, 요거는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해주세요. 근데 이게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냐면 2주년 때나 뭐 이렇게 앞서 있었던 파티들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오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그런 본인 얼굴이나 이런 그 노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전에 제가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한 5주년 때쯤 되면은 오신 분들을 비추지는 않고 그 보이는 라디오 하듯이 이제 앞에 앉아 계시고 뭐 저나 아니면 미리 약속된 몇 분만 테이블에 모셔놓고 약간 공개 방송 하듯이 그런 거는 한번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벌써 3주년이 됐군요. 코로나 때 나시님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좋은 인연이 닿아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야말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뭐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바로 메인 컨텐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요 3주년 기념 파티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에 뭐 나이트 시네마 검색해서 저한테 말 걸어주셔도 좋고, 인스타그램에서 나이트 시네마 제 채널 찾아오셔서 DM 보내주시면은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지난 방송 라이브 했던 거 편집해서 올렸고요. 여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 그리고 악마와의 토크쇼 클립을 따서 올렸습니다. 좀 의외였던 게요, 저는 이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가 아무래도 좀 메이저 블록버스터 영화기 때문에 조회수가 나와도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혹성탈출이 좀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악마와의 토크쇼 조회수가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가 북미 박스 오피스를 장악하고 초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흥행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나올 시리즈에 대한 초석을 까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요게 잘 돼야 이제 이 이후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악마의 토크쇼에 나오는 많은 소재들이 실제 있었던 소재를 이제 차용해서 사용이 됐더라고요. 할로윈 전날 밤에 방송됐던 요 오컬트 요소를 다뤘던 실제 쇼프로가 있었고, 당연히 그 쇼프로에 나왔던 그런 오컬트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 그 기획된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겼다 뭐 요런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이 안에서 쓰였던 어떤 그 악마를 숭배하는 그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악마 숭배하는 그 사이비 집단의 그 소굴이 실제 화재가 막 발생을 해가지고 막 다 불타 죽는 사건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나오는 은밀한 상류층 모임들, 실제 상류층들이 모이는 보헤미안 클럽이라는 이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는 몰랐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소재들을 많이 끌어다가 작품에 녹여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가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분노의 도로 이후에 9년 만에 지금 후속작이 나왔는데, 스피노프로 해서 분노의 도로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퓨리오사라는 캐릭터의 과거를 다루는 그런 작품이 되겠죠. 감독님이 방한까지 하시고 언론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언론 시사회 반응이 장난 아니죠. 뭐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지금 한껏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개봉 첫날 바로 감상할 생각이고, 이게 아이맥스 상영도 하는데 아이맥스 비율을 지원은 안 한다고 해서 저는 돌비관을 지금 예매를 해놨습니다. 근데 기대치 반비례 법칙이 있어가지고 지금 스스로 느끼기에 제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대치를 좀 진정시키고 그렇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춘, 이거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청춘 18 곱하기 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 이렇게 읽어야 될지 뭐라고 읽어야 되냐. 어쨌든 청춘 18 곱하기 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 요게 대만과 일본의 합작 그 작품이고요. 대만이나 뭐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개봉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새 막 극장에서 특별 상영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 청춘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 요게 어떤 상영을 하냐면은 맥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해주는 상영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막 잔뜩 기대하고 있던데, 맥주 먹는다고 영화 내용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대만으로 배낭여행을 온 일본인 여자랑 같이 뭐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화솜 피는 날이라는 요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근데 요게 특이하게 텀블벅 이제 펀딩을 받아서 제작이 된 영화이고요. 세월호 참사 10주기 영화 프로젝트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박원상 배우가 요런 영화에 주로 좀 많이 출연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남영도 1985에서도 모진 고문을 받는 그 역할로 출연을 해주셨고, 서울의 봄에도 잠깐 나오죠. 또 이거 외에도 뭐 이런 작품들에 많이 나와주시는 것 같은데,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요 영화에도 이제 출연을 해주십니다. 제목이 목화솜 피는 날이잖아요. 여기 써있던 이야기가 목화솜이 꽃일까요 열매일까요? 목화나무에 꽃이 피고 나면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팍 터지고 나면은 그거를 목화솜이라고 합니다. 꽃이 지고 열리는 열매지만 너무 고우니까 두 번째 꽃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기들 면귀저귀부터 장례에 쓰이는 광목천까지 어쩌면 목화에는 삶과 죽음, 행복과 슬픔이 모두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제 의미부여를 하셨는데, 목화솜이 애기들 기저귀부터 장례까지 다 쓰인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식들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들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다시 피는 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세월호 피해자들의 꽃은 졌지만 뭐 그곳에서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다시 한번 꽃 피우기를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가 있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함께 그 협조를 구해가지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최초로 촬영이 진행이 된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게 GV가 열렸어요. 이게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너무 보기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너와 나도 이제 연달아 2번을 보면서 그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GV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는 이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정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일 거잖아요. 근데 혼자 그 너와 나라는 그 작품을 봤는데도 감정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게 GV가 열린 걸 봤음에도 손이 선뜻 안 나가서 이렇게 예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영화들은 넘어가고요. 이번 주 OTT에 재미난 작품들이 많이 공개가 되는데, 먼저 주유소 습격 사건이 5월 20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이거 너무 재미있는 작품이죠. 이 노래가 진짜 좋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들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노래 중에 힘들고 외로울 땐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뭐 요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어렸을 때 요거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영화에 쓰인 음악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이 주유소 습격 사건 OST 그 카세트 테이프를 샀거든요. 거기서 꽂힌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 아직도 들어요. 희망가였나? 희망가 맞구나. 힘들 때 들으면 되게 힘이 되는 노래고, 요 영화도 재밌고 요런 노래들도 좋으니까요,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면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죠. 플란다스의 개가 또 5월 20일 날 넷플릭스에 공개가 됩니다. 이거 아직 저 못 봤는데 공개되면은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설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전설적인 거장은 뭐 데뷔작도 다르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플란다스의 개 진짜 재밌는데요? 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화꽃 향기가 5월 20일 날 넷플릭스에 공개가 됩니다. 국화꽃 향기처럼 이렇게 장진영 배우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그리워하는 분이시죠. 이 영화 자체도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작품이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까운 배우죠. 진짜 너무 좋은 배우였는데. 자, 그 다음에 취화선이 5월 20일 날 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됩니다. 근데 취화선 하면은 이제 임권택 감독이라는 이제 대한민국의 거장이 만든 작품인데, 사실 이 취화선이라는 작품은 영화보다는 그 초기 DC 인사이드에서 아행행 짤로 필수 합성짤 아행행 짤로 더 유명한 그런 작품이죠. 이게 사실 막 대중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작품은 아닌데, 이 짤 때문에 거의 인지도 하나는 거의 천만 영화급이죠. 그죠? 아행행 저도 알아요 라고 하는데, 아행행을 어떻게 알아요? 이 아행행이 한참 유행할 때가 제가
그 고등학생 때였나 그랬는데 이때 막 개죽이랑 아행행이랑 뭐 딸기녀랑 뭐 여러 가지 그런 필수 합성 요소라고 해서 막 있었죠. 또 뭐 있었는데 DC 인사이드라는 그 사이트의 분위기도 갈라치기 이런 거 없이 그냥 너도 나도 뭐 이렇게 드립 쳐가면서 막 짤 올리고 이렇게 막 다 같이 재밌게 놀았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되면서 DC 인사이드도 갤러리마다 분위기가 완전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어떤 갤러리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선인들만 존재한다는 그 식물 갤러리도 있었고, 저는 한참 공부할 때 거기 프로그래밍 갤러리가 있었어요. 프로그래밍 갤러리에서 엄청 열심히 활동을 했고 거기서 막 사람들도 만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행행으로 더 유명한 취하선이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니까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0일 날 넷플릭스에 슬픔의 상하강이 공개가 되고요,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작품이죠. 그래서 너무 궁금한 마음에 상영 회차가 잘 없어가지고 연차까지 써가면서 극장에서 봤던 작품인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막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사회풍자를 했구나라는 되게 신선한 그런 느낌은 좀 있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한 블랙 코미디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실 때 주의하실 만한 거는 그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사람들이 막 오물 뒤범벅이 돼가지고 막 굴러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꽤 오랫동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위가 약하시는 분들은 좀 메스꺼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묘사가 되니까 이 보시기 전에 한번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6년에 개봉했었던 탑건 1편이 또 5월 22일 날 넷플릭스에 공개가 됩니다. 저는 이 당시에는 못 보고 한 콘텐츠 초창기 때 왓챠에서 다 같이 봤나? 어쨌든 그때 한번 봤는데, 그 매버릭 공개 고 시즌 때였을 거예요. 그때 봤는데 와, 그때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 기체를 써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물을 찍은 영상은 세월이 지나도 빛바라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요걸 통해서 좀 느꼈던 것 같고, 물론 뭐 전투기 씬이나 이런 것도 다 좋았지만 뭐 톰 크루즈 젊었을 때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고, 내용 자체도 재밌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니까요, 요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건 2는 재밌었는데 라고 하는데, 탑건 1도 재밌어요. 1도 재밌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버릭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완전 우주 명작.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와이프가 항상 물어봐요. 생일 선물 뭐 해줄까? 이러면 시간이라고 항상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생일 때만큼은 24시간 동안 나 건드리지 마. 나 찾지 마. 약간 이런 의미인데, 보통은 하루 종일 극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조로 영화 한 편 보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영화 한 편 보고, 저녁 먹고, 또 영화 한 편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루틴을 하고 있는데, 탑건 매버릭도 제 생일날 개봉을 해가지고 연차 쓰고 아침에 가서 조조로 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실제 해군의 도움을 받아서 찍어서 리얼리티가 엄청납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신가님이 되게 좋은 말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공군 영화가 아니라 해군 영화예요. 해군 영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군 영화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탑건 1편이 개봉을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붐이었잖아요, 이 탑건이. 그래서 공군 지원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둥절. 공군 어리둥절. 아니, 해군 영화인데 왜 공군 지원율이 왜 올라갔지라고 하면서, 그래서 좀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유부남의 생활이란 게 그런 건가요? 나에게 하루의 자유를 달라. 근데 이게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특히 애까지 낳으면은 혼자만의 시간이 진짜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결혼 안 한 후배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부러운 말이 뭐냐면은, 지루하다. 오늘 하루 종일 집안에서 뭐 하는 거 없이 빈둥거렸어요. 눈 떠보니까 지금 몇 시네요. 오늘 늦잠 자서 오늘 하루 조졌네. 혼자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진짜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런 얘기들이. 나도 하루 종일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싶다. 나도 늦잠 자보고 싶다. 나도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이제 불평이랍시고 하는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부럽게 들렸습니다. 근데 저도 총각 때 느꼈던 거지만 진짜 지루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진짜 막 너무 지루해가지고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면 막 인생 손해보는 것 같고, 막 남들은 다 뭔가 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막 이렇게 집구석에서 시간 죽이고 있네, 이런 생각을 저도 총각 때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보니까 그렇게 시간 좀 죽여보고 싶다.
진짜 할 일 없이 시간 좀 죽여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막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월드워 Z가 5월 22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이거 극장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좀비들이 굉장히 빨라요. 좀비 탑을 쌓아가지고 장벽 막 넘어오고 그런 되게 유명한 짤도 있는 그런 작품이고, 사실 본지 오래돼가지고 기승전결이 막 디테일하게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낱낱이 다 기억이 나는 편은 아닌데, 딱 하나 기억이 나는 거는 이 전 세계적인 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각 나라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브리핑이 나와요. 북한을 묘사했던 이야기가 사람들의 치아를 다 뽑아버렸다. 왜냐면 좀비화가 되더라도 물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저렇게 상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상상력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신가님이 월드워즈 원작에서도 그렇게 해서 북한이 별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지 못할 그런 설정이죠. 그 다음에 시민 덕키가 또 5월 23일날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는데, 저는 아직 안 봤고, 이게 약간 코로나 시즌 때 개봉해가지고 의외로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영화가 많아져야 돼요. 1000만 영화 많이 나오고 이거 좋죠. 좋긴 좋은데 사실 진짜 영화계가 발전이 되고 한국 영화가 꾸준하게 제작이 될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그냥 손익분기 어느 정도 손익분기를 적당히 넘기는 수준의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나와야지 영화계의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영화들 다 죽쓰고 있는데 막 혼자 1000만 찍고 이런 거는 사실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막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퍼시픽 림이 또 5월 25일날 넷플릭스에 공개가 됩니다. 요거 극장에서 개봉 당시에 봤는데 로봇이 나오는 모든 장면이 다 좋았죠. 이 내용 전개나 이런 것들은 좀 별로긴 했는데 로봇이 나올 때만큼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서 생생히 남아있는 장면, 기술 쓸 때 기술 이름 외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영화에서,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구현을 해놓은 거는 뭐 다른 영화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봐가지고, 로켓 펀치라고 사람들이 외치면서 실제 그 로봇 팔꿈치에서 불이 뿜어져 나가면서 추진력을 얻어서 웅 해가지고 이렇게 괴수의 턱주머니를 날리는데, 와, 그 장면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트랜스포머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트랜스포머는 로봇들이 되게 재빠르잖아요. 재빠르게 막 스피디하게 막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데, 이 퍼시픽님은 로봇의 크기와 걸맞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묵직하고 동작 하나하나가 묵직해요. 그래서 막 빠른 느낌은 없지만 그 묵직한 한 걸음 한 걸음과 한 방 한 방의 그 느낌은 되게 잘 살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깊게 볼 때가 아니니까 뭐 감독이 누군지 이런 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로버트 영화 개봉한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본 건데, 알고 보니까 감독이 게르모 델 토로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이런 그 덕후의 시점은 덕후가 만들어서 잘 아는구나라는 그런 감상이 들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일본 만화 스타일이군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평이 엄청 좋았죠. 자, 그 다음에 한 주간 있었던 영화 뉴스 한번 돌아보고 진행할게요. 트와이스 멤버인 다현이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한국 리메이크작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이거 보고 또 아이돌이 연기하냐면서 막 단숨에 주연까지 막 낙하산이냐 인지도를 노린 거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트와이스 다현이 의외로 그 독립영화나 단편영화 쪽에서 활동을 좀 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메이저 상업 영화에 캐스팅이 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꽤 있었죠, 이 작품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하얼빈의 스틸샷이 공개가 됐습니다. 감독은 윤희노 감독이고요. 내부자들, 마야광, 남산의 부장들을 연출을 했었죠. 캐스팅은 현빈이 안중근 의사 역할을 맡게 되고,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유재명, 이동욱. 야, 캐스팅 짱짱합니다. 그리고 2024년 여름을 목표로 개봉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1909년 조국과 떨어진 하얼빈에서 일본 제국에게 뺏긴 대한제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캐스팅 미쳤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현빈,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유재명, 이동욱. 그리고 쭉 넘어가서 김연경 선수가 4년 전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 하이큐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예수가 성경 리뷰하냐고 이렇게 그렇게 댓글이 남겼더라고요. 근데 이 하이큐 극장판이 지금 개봉을 해서 뭐 엄청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제가 되게 의외했던 게, 저는 하이큐라는 작품을 아예 몰랐거든요. 이런 작품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극장판이 개봉을 하고
막 인기몰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 하이큐를.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인기 있는 작품이 있었어?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저희가 옛날에 슬램덩크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을 지금 그 어린 세대들은 이 하이큐를 보면서 그 감동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좀 이해가 빨랐고, 사람들이 하도 막 강추를 해서 넷플릭스에 전 시즌이 다 올라와 있길래 시즌 1 1화를 봤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막 주술회전, 뭐 귀인의 칼날 이런 거는 막 보다가 제가 포기를 했는데, 요 하이큐는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챙겨 보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역도 아예 벽면이 전부 다 이 하이큐 광고로 도배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오늘 팝업 스토어가 열렸는데 줄이 막 엄청 길어가지고 와,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빙에서 파라마운트 플러스 브랜드관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6월 24일, 24시를 기점으로 이제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파라마운트 플러스 시리즈 영화 컨텐츠들은 티빙에서 보실 수가 없습니다. 털사킹을 제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시즌2가 제작 중이다까지는 들었는데 이 시즌2를 볼 수 있는 루트가 사라졌다니 이게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가 드라마 제작이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연재되고 있는 네이버 웹툰 통틀어서 가장 작품성 있는 작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요 미래의 골동품 가게가 오컬트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루는 작품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만든 작품이고요.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죠. 그만큼 진짜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아직까지 요 미래의 골동품 가게 못 보신 분들은 이게 수요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 들어가셔서 처음부터 정주행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엑시트라는 작품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지만 그 따따따따따 이런 유행어도 남겼던 엑시트의 감독인 이상근 감독이 5년 만에 신작으로 돌아옵니다. 악마가 이사왔다라는 이런 작품으로 돌아오고요. 안보현 배우랑 임유나 배우, 소녀시대 임유나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진행이 됐다고 하고, 새벽마다 악마로 깨어나는 이 선지를 감시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영혼이 탈탈 털리는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류로 흘러갈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존 윅의 견자단 캐릭터 주연의 스피노프가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존 윅 포 사건 이후 최고 회의에 대한 의무에서 해방된 케인의 이야기를 그려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견자단이 똑같은 역할로 돌아오면 내년에 홍콩에서 촬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태극기 휘날리며가 4K 리마스터링 재개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작권 이슈가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막 비디오도 없고 뭐 DVD 블루레이도 없고 막 OTT 서비스도 없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 최근에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됐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4K 리마스터링이 돼서 재개봉을 한다고 하고, 원빈 배우가 14년 만에 스크린 복귀한다는 거는 14년 전에 찍은 아저씨가 아직까지도 그 스크린 마지막 작품이라는 이야기인데, 영화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배우를 좀 새로운 작품에서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저씨를 볼 때까지만 해도 잘생긴 스타의 이미지였는데, 와, 마더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야, 잘생긴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었던 배우인데 이 작품 활동을 안 하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시라고 해서 어떤 작품들을 어떻게 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박찬욱 감독의 박쥐를 봤습니다. 2년 전에 제 컨텐츠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번에 다베클럽의 매기로 참가하게 되면서 2년 만에 재관람을 하게 됐습니다. 다베클럽이 박찬욱 감독을 소재로 해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펼치고 있죠. 근데 지난 목요일 주제가 박쥐였고, 저는 이번 5월달 기수는 신청은 안 했는데, 마침 또 지난 목요일에 시간이 돼가지고 그 매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수를 신청 안 하더라도 그 하트 시그널에 나오는 그 매기처럼 한번 딱 가서 거기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이 있는데, 매기권이 있는데 그거 써가지고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옛날에 한 번 본 작품이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대충 뭐 그냥 넘겨가면서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재생을 하자마자 나오는 그 첫 시퀀스부터 몰입이 확 되기 시작하면서 이거 그냥 넘겨가면서 대충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왓챠파티 열어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제대로 각 잡고 2회차를 하게 됐죠. 저는 처음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가 더 좋았고요. 아무래도
많은 요소들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볼 때마다 뭔가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 볼 때는 뭐 이야기를 쫓아가는데 바쁘기도 했고 현대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뱀파이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신선하다 요 정도의 느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뱀파이어라고 하면은 송곳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는 이 송곳니가 나오진 않죠. 대신에 송강호가 연기하는 현상태라는 캐릭터의 경우 뭐 바늘관 같은 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김옥빈이 연기하는 태주라는 캐릭터는 송곳니 모양처럼 생긴 쪽과이를 사용하기도 하죠. 어쨌든 직접 송곳니를 사용하진 않는다. 요런 게 좀 신선했고 그리고 보통의 뱀파이어 영화는 뱀파이어에게 물려가지고 피를 빨리면은 뱀파이어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뱀파이어의 피를 섭취를 해야지 뱀파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뱀파이어 물과는 이 설정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이런 부분들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냥 뭐 신선한 뱀파이어 물이네 이 정도로만 딱 느껴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 두 번째 관람을 하면서 더 디테일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크게 나누자면은 융합이랑 순환 요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융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제목부터가 박쥐잖아요. 그래서 이 박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뱀파이어를 상징하는 동물이니까 제목을 박쥐로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박쥐의 특징이 포유류인데 조류의 특징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목을 박쥐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엔딩에 잠깐 나오는 고래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바다니까 그냥 고래도 한번 나오겠지 이 정도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고래라는 동물도 포유류지만 어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의 키워드로 봤을 때 왜 제목을 박쥐로 했는지 그리고 엔딩에 왜 고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이 현상태도 마찬가지죠. 현상태가 아니라 현상현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직자지만 동시에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는 뱀파이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오아시스 멤버의 모임 장면도 그렇습니다. 한복집이 운영되고 있는 일본풍의 가옥에서 러시아 술을 마시고 한국식 트로트를 들으면서 중국에서 온 마작을 하죠. 이 오아시스 멤버들이. 이 한복집에 있는 마네킹들도 다 머리가 노란 그 외국인 모양의 마네킹인데 한복을 입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융합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융합의 이미지는 상현과 태주의 만남에서 있겠죠. 이 둘은 닮은 듯이 서로 다른 캐릭터입니다. 뱀파이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상현은 어떻게든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 하고 태주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막 날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이 영화는 이 둘이 어떻게 융화되어 가는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이라는 키워드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순환의 이미지는 이 상현이 태주를 뱀파이어로 만드는 그 장면에서 나오게 되죠. 상현은 태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먹임과 동시에 태주가 흘리는 피에 대한 욕망을 참지 못하고 태주의 피를 마시게 됩니다. 이 왓챠 파티에서 이 장면이 나오니까 무한동력이라고 누가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무한동력보다는 메비우스의 띠가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피를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순환의 이미지를 이렇게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는 이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태주의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상황이라는 면에서도 순환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딴 얘기인데 상현이 자신의 피를 태주에게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혀에 이렇게 칼로 상처를 낸 다음에 태주의 입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본인의 피를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연출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혀에서 나오는 피를 필사적으로 빨아먹는 이 태주의 모습이 이게 피를 빠는 건지 진한 키스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면서 되게 에로틱하기도 하고 막 절실해 보이기도 하고 아마 이 박쥐라는 작품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상현이 초반에 죽기 위해서 실험에 자원을 했지만 결국 뱀파이어로 부활했다는 면에서 이것도 순환의 키워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태주가 신는 신발의 변화도 순환의 이미지가 사용이 되는데 처음에는 맨발로 거리를 뛰었죠, 이 태주가. 그런데 상현이 본인의 신발을 신겨주게 되고
태주는 나중에 본인의 욕망을 깨우치게 되면서 하이힐을 신게 되지만 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다시 상현의 신발을 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신발을 통해서 순환의 이미지가 사용이 됐구나 라는 거를 봤습니다. 두 번째 볼 때 가장 다르게 보여줬던 장면이 이 방금 말했던 이 신발이라는 요소인데요. 밤에 맨발로 거리를 뛰어다니던 태주를 만난 상현이 이 태주를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신발을 신겨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좀 심쿵하더라고요. 처음 볼 때는 왜 그 장면이 좀 다가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볼 때 유독 그 장면이 좀 심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 작품이 뱀파이어물이 아니라 멜로물처럼 좀 보여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장르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뱀파이어물과 멜로라는 이 장르의 융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장면을 기점으로 이 사랑의 어설픈 상현이랑 팜프파탈의 태주의 이제 멜로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제에 대한 조롱의 의미도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태주는 시어머니랑 남편에게 억압받는 인물이죠. 가슴속에 품고 사는 욕망은 누구보다도 크지만 본인을 구속하는 환경 때문에 그 욕망을 발현하지 못하고 그냥 밤에 뛰는 게 그게 다인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죠. 그런 그녀가 상현을 만나게 되고 남편을 포함한 그녀를 욕되게 한 그 오아시스 멤버들을 도륙하면서 이 가부장제에 반기를 드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인 라여사가 뇌졸중이 오고 나서 태주가 이 라여사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마자 바로 상현이 다시 태주의 뺨을 때리면서 어디 버릇없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 가부장제라는 키워드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태주를 그 억압받고 있는 그 환경에서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현조차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가부장제에 대한 인식이 박혀 있다라는 거를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보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됐던 거는 어떻게 보면 라여사가 이 남편 다음으로 죽이고 싶었을 복수의 대상이었을 텐데 왜 끝까지 살려두면서 데리고 다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볼 때도. 그래서 이 다비클럽 모임에 가가지고 이걸 토론 주제로 제가 꺼냈는데 왜 그랬을까요? 라고 꺼내봤는데 거기서 좀 납득할 만한 해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는 너무 싱거운 복수라는 거죠. 차라리 살려두고 두고두고 괴롭히는 게 더 잔인한 복수일 수도 있겠다. 밥 먹일 때도 보면은 이제 뇌졸중이 왔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음식 같은 것들을 갈아가지고 목구멍에 막 쑤셔 넣잖아요. 그때 태주가 묘한 우월감 같은 걸 느끼는 그런 표정을 짓는데 그런 걸 위해서라도 살려두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에서도 그냥 안 죽입니다. 엄청 괴롭히면서 죽입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살려놨구나 라는 생각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연출이 좀 흥미로운 게 상하 구도를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모임 때는 높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오아시스 멤버들이랑 낮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태주랑 그 외국인 그 이블린의 상하 구도를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걸로 은근 약간 좀 계급을 나누는 그런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뇌졸중이 온 라여사에게 아까 그 갈아버린 밥을 먹일 때 밥을 먹이는 태주가 오히려 높은 곳에 있고 라여사가 낮은 곳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하 구도를 사용을 했구나라는 게 좀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었고 이 상현이 태주를 뱀파이어로 만드는 아까 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죠. 태주가 아래에 깔려 있고 상현이 위에서 이렇게 뱀파이어로 만들게 되는 거죠. 태주가 뱀파이어가 되고 나서 본인의 욕망을 드러낼 때 지붕 위를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서러움을 지붕 위로 높게 점프하면서 다니면서 그거를 좀 욕망을 터뜨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뛰어다니다가도 결국 상현이 그렇게 날뛰는 태주의 다리를 잡고 다시 바닥으로 내팽개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바닥으로 내팽개 쳐지는 태주랑 영화 한 중반부쯤에 건물 옥상에서 태주를 안고 땅으로 멋있게 착지하는 상현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땅으로 내려오는 상현이랑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태주랑 좀 겹치면서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하강의 이미지를 주면서 인물이 타락하는 거를 좀 보여주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강은 때로는 신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계단 하나하나를 밟아 올라가면서 힘들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를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는 TMI인데 아까 중원부에 나오는 상현이 태주를 안고 바닥으로 멋있게 내려왔다가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에 나오는 건물이 제가 나온 모교입니다. 제가 나왔던 대학교고 정확히 저희 공대에서 촬영을 했고 야 우리 공대가 정신병원처럼 보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작품에서 보니까 어떻게 봐도 정신병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습니다. 박쥐라는 영화 촬영하고 갔대. 요게 약간 그냥 좀 이슈가 있었는데 새벽에 촬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촬영 현장을 직접 본다거나 그러지 못했고 어쨌든 그런 TMI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상현과 태주의 관계는 이렇게 융화와 순환이라는 키워드를 모두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그 두 가지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서로에게 있어서 구원자이자 파괴자이거든요. 상현은 태주를 통해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폭주하는 태주를 막기 위해서 이제 동반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 태주 역시 상현을 통해서 억압되어 있던 환경에서 구원받게 되지만 본인의 욕망을 주체 못하다가 태주와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이자 파괴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작품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순환이자 융합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죠. 스토리가 이렇고 뭐 배우가 어떻고 배우의 연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2년 전에 뭐 충분히 다 제 컨텐츠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2년 만에 다시 봤을 때 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담은 게 많은 영화다 보니까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몇 년의 텀을 두고 영화를 다시 본다는 게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 만에 재관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처음 보는 것처럼 되게 새로운 것들이 막 보이면서 되게 재밌게 감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작들은 좀 몇 년의 텀을 두고 좀 다시 보는 경험을 종종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죽었다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봤을 때 재미가 반감되는 작품은 맞고요. 그래서 스포일러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어떠한 내용도 모르시는 채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오늘 제 방송에서는 내용에 대한 언급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순서를 제일 뒤로 배정을 한 거고 만약에 나 이거 볼 예정인데 내용 아무것도 모르고 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보고 나신 다음에 이 부분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스포인가요? 라고 하는데 그냥 다 얘기할 겁니다. 이 내용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거를 관객들이 흥미진진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내용을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고 보면은 이게 좀 김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몇 분 뒤쯤에 끝날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 하고 그냥 끝낼 건데요. 이 얘기하고 그냥 끝낼 건데요. 진짜로 웃자고 한 얘기가 진짜로 요거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그냥 끝낼 겁니다. 이러려고 일부러 뒤에 배정을 한 거예요. 예. 저는 안 볼 거라서 스포일러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네 그럼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녀가 죽었다. 변요한, 신혜선, 이엘 배우 주연의 김세희 감독의 데뷔작 그녀가 죽었다를 보고 왔습니다. 2022년에 개봉을 앞두고 있다가 개봉이 밀린 이제 소위 말하고 있는 그 창고 영화죠. 그래서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지난 방송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창고 영화 중에서는 좋은 작품을 만나기가 좀 확률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창고 영화가 이제 와서 개봉한다고 하면은 좀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낮추는 게 좀 이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의 실관람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내가 너무 속단했나 싶어서 충동적으로 즉석에서 예매를 하고 감상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볼만은 했어요. 이게 근데 볼만했던 이유가 첫째, 내용을 모르고 봐서 볼만했고요. 둘째, 기대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볼만했던 것 같아요. 대충 내용은 편하게 이야기 쉬우시라고 그냥 배우 이름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변요한 배우가 그 공인중개사예요. 부동산 업자고 인터넷에 막 글 같은 거 써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 리딩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꽤 인터넷에서도 평판이 좋은 그런 공인중개사 같은데 이 양반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선량하고 되게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건실한 공인중개사인데 악취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뭐 그게 뭐가 악취미예요. 뭐 우리도 이렇게 뭐 사람 많은 데 가다 보면은 사람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공인중개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없을 때
집 보러 오면 좀 보여주라고 키를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키를 가지고 사람들 집을 구경을 해요. 집에 들어가서 가택 침입이죠. 구경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집에서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 그런 그 물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본인만의 창고가 있어요. 그런 걸 모아놓은 창고에서 막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막 거기서 여유롭게 막 스테이크 썰면서 막 먹고 이런 변태 새끼거든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좀 몰입이 약간 좀 깨졌던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거 하나씩 가져온다는 그 설정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우리도 살다 보면 그게 어디 갔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 어디 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뭐 어디 있겠지 하고 많은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되게 사소한 것들.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얘가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막힌 세면대 뚫어주고 또 경첩 같은 거 어긋난 거 있으면은 그거 고쳐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전등 나간 거 있으면 갈아주고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아니 저래도 안 걸린다고? 이게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 약간 좀 쎄한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가택 침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고쳐주고 나온다는 그 설정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 설정을 넣어가지고 왜 약간 몰입감을 깰까? 이게 약간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그가 되게 흥미로운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신혜선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발견을 하게 돼요. 우연히 마주쳤는데, 핫바를 먹으면서 그 SNS에는 자기가 막 샐러드 먹고 있다라는 식으로 업로드하는 거를 우연히 보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뭐지? 핫바 먹으면서 왜 저런 걸 올리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신혜선의 인스타그램을 되게 염탐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인터넷 인플루언서였던 거예요. 유기견들 막 구출해가지고 입양 보내고 뭐 착한 행동들, 선한 영향력 막 주고 이런 인터넷상에서 평판이 되게 좋은 인플루언서였어요. 그게 뭔가 이중생활 같다라는 그 낌새를 요 변요한이 관찰을 하다가 좀 알아채게 된 거죠. 그래서 그녀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그래서 그녀의 집에 가택 침입을 시도하게 되죠. 근데 이게 키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비밀번호도 막 눌러보고 이것저것 조업도 해보고 생쇼를 하다가 결국에 실패를 하는데 갑자기 이 신혜선 배우가 들어오더니 집을 내놓고 싶은데 키 좀 맡아달라라고 하면서 키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웬 횡재냐라고 하면서 키로 문 따고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세면대도 뚫어주고 그녀가 썼던 막 핸드크림 다 쓰고 남은 거 냄새도 막 맡아보고 이러면서 막 그 하루를 즐기죠.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갔더니 이 신혜선 배우가 죽어 있는 상태로 무참히 살해당한 상태로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패닉에 빠져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엄청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그거를 경찰에 신고하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각택 침입을 한 게 걸리게 되잖아. 자기도 걸리게 되잖아. 그래서 저 집을 누구한테 보여줘야겠다. 집 보러 온 사람들한테 저 집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신을 발견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신혼부부한테 좋은 집이 있는데 보러 가자라고 하면서 그 집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자기가 봤던 그 시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는 상황인 거죠. 과연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뭐지? 대체 그 누가 죽인 거지? 그리고 그 시체는 어떻게 없어진 거지? 이런 의문점들이 들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 의문점들을 풀어가는 그 추적 스릴러의 내용이 요 그녀가 죽었다의 주 내용이고,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내용은 모르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까지의 내용은 예고편만 봐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스포일러를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쇼메이님이 우라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평판이 좋았던 인플루언서였던 이 신혜선은 사이코패스였고 본인의 그런 인지도를 위해서 걔들도 입양 보낸 게 아니라 무참히 살해해서 어딘가에 묻어놨고, 과거에 본인의 이런 정체를 폭로하려던 사람이 있으면은 다 죽여가지고 어떤 산에 묻어놓고 뭐 이런 사이코패스였다는 설정이고, 그리고 변요한이 자기를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나서 이러다가 내가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평판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변요한에게 역습을 한 거죠. 사실 키를 막힌 것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이렇게 누워있던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하고 떠나고, 누가 봐도 변요한이 범인인 것처럼 환경 세팅을 해놓고 이 변요한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그 세팅을 한 게 요 신혜선이 한 그런 역할이었죠. 겉과 속이 다른 극단적인 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 인물이 어느 순간 사라짐으로 인해서 한 남자를 위기에 빠뜨린다라는 이 설정이
이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이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좀 본 것 같다 했더니 이 나를 찾아줘에서 내가 이미 한번 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나를 찾아줘라는 이 작품이 데이비 핀처 감독의 작품인데 요게 모든 면에서 이 그녀가 죽었다라는 작품의 상위 호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녀가 죽었다라는 거를 볼 생각이 없었던 분들도 요 나를 찾아줘는 한 번쯤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그 사이코패스력을 따지자면은 나를 찾아줘에 나오는 그 여자보다는 요 신혜선 배우가 조금 약하긴 하죠. 약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류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많이 실망적이었던 게 어디서 좀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는 둘째 치고요. 일단 이 내용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개연성이 너무 허술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라는 그런 느낌의 개연성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니 갑자기? 아니 저게 말이 돼? 아니 여기서 이런다고?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았지? 저거를 저렇게 직감으로 알아낸다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적인 예로 여형사 역할을 맡았던 이엘, 배우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여형사 역을 맡았던 이엘, 얘가 제일 별로였는데 뭐였냐면은 이제 남자 형사들이 막 강력범죄 같은 거에 많이 배정을 받고 많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잔뜩 도끼가 올라와 있어요. 아니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도끼가 올라와 있는 인물인데, 변요한의 자택에 함께 갔다가 이 변요한이 뭔가 좀 범인스럽다, 얘도 뭔가 범죄자스럽다라는 걸 깨닫고 이 변요한을 체포하려는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을 하는데 너무 싱겁게 그냥 변요한에 툭 쳐버리니까 바로 벽에 머리를 쾅 부딪히고 바로 기절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변요한을 놓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니 영화 초반에 이 캐릭터가 그 남자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데 기회를 못 받아서 고민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캐릭터라는 세팅을 해놨으면은 이 장면에서 놓치더라도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놓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유리병으로라도 좀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좀 극적으로 애가 쓰러져서 놓친다는 식의 설정을 해줘야 좀 납득이 갈 텐데, 그냥 툭 쳤는데 벽에 머리를 툭 박고 바로 기절을 해버려. 그리고 범인을 놓쳐. 이렇게 하니까 그 장면에서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저렇게 허술하게 놓쳐?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실소가 나오고, 그리고 영화상에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이렇게 범인이 뭐 이렇게 세팅해 놓은 단서들이 있는데 그거를 찾는다는 게 너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것만 보고 저걸 유추해서 찾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요한 어머니의 유골함이 있어요. 그 안에 막 범행 도구 칼이랑 또 범인의 그 메시지가 있는 카드를 이 범인이 공동묘지에 가서 이렇게 유리창을 깨버리고 그 안에 넣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연락받고 갔을 때는 유골함 안에 뭔가 들어있다라는 건 모르고 그냥 단순히 누가 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확인차 그냥 간 거였는데, 나중에 영화 후반부에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거기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납골당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의식의 흐름이 다시 그 납골당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튄다고 해야 되나? 아니 갑자기 저기서 저걸 어떻게 추리해냈어? 라는 게 너무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단적인 예로 이렇게 두 가지만 들었는데 이거 외에도 막 중요한 단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추리해 나가는 게 뭔가 앞뒤가 맞아가지고 와 저래서 저랬구나 라는 아다리가 맞는 게 아니라 아니 갑자기? 아니 저거를 알아챌 수 있다고? 저기서?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니까 이게 중간에 개연성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약간 그게 몰입이 깨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쇼메이님이 나레이션이 너무 많아서 거슬렸다고 하는데 나레이션도 되게 자연스러운 말이 아니라 관객들한테 설명해주는 듯한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저는 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나레이션이라 가지고 그것도 좀 별로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게 되는 힘은 연기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력에 이 변요한 배우랑 신혜선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긴 하더라고요. 특히 신혜선 배우 같은 경우는 SNL이나 아니면 다른 작품에서 물론 진지한 역할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사이코패스 악역을 연기했던 적은 제 기억에는 뭐 이 작품에서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누가 봐도 미친년 같더라고요. 그래도 변요한 배우가 연기력은 기본으로 깔아놓고 가는 그런 배우잖아요. 그리고 변요한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변태잖아요. 그냥 미친놈이잖아요. 얘도 가택 침입을 해가지고 막 컬렉션하고 그거 전시해놓고 막 그거 보면서 밥 먹고 미친놈이죠. 근데 미친놈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어쨌든 그 변요한의 시점에 이입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걸 이끌어가면서 추적을 해나가는 게 이 변요한의 시점이니까. 그런 미친놈의 역할을 변요한이 연기하니까 그나마 좀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변요한이 자기 집에 개미를 키우거든요. 그 벽 한 면이 거의 액자 걸어 놓듯이 이렇게 개미 집처럼 돼 있어요. 그거를
그 변요한이 그 개미 집을 관찰하는 게 되게 취미인데, 처음에는 되게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네, 뭐 개미를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그 변요한이 자기 집에서도 누군가의 집을 엿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개미가 집을 지은 거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집을 엿보는 그런 관음증을 이 집에다가 개미를 키우면서 그 관음증을 충족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결국 그냥 변태 새끼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플루언서들 사이에 이상한 관계 같은 것들을 소재로 삼은 것도 참신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맞아,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신혜선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플루언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혜선을 저격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쟤 그런 애 아니에요. 내가 그 증거 가져와 볼게. 쟤 진짜 그런 애 아니고 이런 의혹이 있고 저거 후원금 받은 거 제대로 쓰지도 않을 거라니까 라고 하면은 신혜선이 막 울면서 후원금 사용 내역이고요 막 이러면서 막 해명하는 영상 올리고, 거기다가 그 저격하는 애가 가가지고 막 악플 달고 뭐 막 되게 공격하는 애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한패야. 네가 나를 공격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더 동정하게 될 거고 오히려 내 영향력은 더 커질 거야. 그러니까 나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는 여론도 생기겠지. 근데 너는 나를 공격하는 그 여론을 이용해. 그래서 나를 고소하기 위한 모금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돈을 끌어모으자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뭐 그 모금 같은 걸 받아서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막 이런 설정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좀 소름이 돋긴 하더라고.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엔딩이에요. 엔딩이 어떻게 끝내냐면은, 얘는 가택 침입으로 체포가 되겠고, 요 신혜선은 뭐 살해 혐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기죄도 있을 거고, 이 여러 가지 혐의로 둘 다 이제 감옥에 가는데, 요 변요한이 가석방이 돼요. 가석방이 돼서 이 이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형사한테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 덕분에 내가 뭐 살해 누명 같은 것들을 다 벗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엘이 되게 막 덤덤하게 뭐라는 거야 저 범죄자 새끼가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당신 죄값 다 치른 것 같지? 아니야, 당신은 그냥 범죄자야. 앞으로 세상이 너를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될지 그런 걸 느끼면서 한번 살아가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딱 나올 때 약간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쨌든 관객은 누군가의 시점을 따라가야 되고, 그게 지금 이 작품에서 변요한이에요. 근데 이 변요한의 시점을 따라가다 보면은 관객들이 무의식적으로 변요한을 응원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빨리 변요한이 누명을 벗었으면 좋겠다. 진범이 잡혀서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변요한 이제 누명 안 쓰겠네 라는 생각을 이 영화 후반부에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변요한도 가택 침입을 해서 절도를 하는 변태 범죄자거든요. 그거를 후반부의 시점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까먹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영화 엔딩에서 한번 딱 이렇게 짚어주고 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잠깐, 감정이 멈춰, 얘도 변태 범죄자임, 이렇게 영화 후반부에 딱 한번 관객들한테 그 각성을 딱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쇼메이님이 저도 이엘의 그 마지막 대사가 좋았습니다. 단점이 많은 영화였지만 돈이 그렇게 아깝진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좀 아쉬운 점들을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다 보면은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몰입해서 따라가게는 되거든요. 그래도 보고 나오면서 뭐 나쁘진 않았어, 뭐 그럭저럭 볼만했네, 이런 느낌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도 보이고 좀 익숙하게 다른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런 소재들도 보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럭저럭 볼만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킬링타임용으로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뭐 들기도 하네요. 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오래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제 기준에 2시간 넘어갔으면 오래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